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정년퇴직을 한 뒤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원래는 나름의 노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시집와서 신혼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 생활 내내 힘들게 해준 아내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함께 평온하게 생활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미뤄둔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전원 생활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이 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저를 남겨두고 이제는 다른 세계로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네요. 두고 먼저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속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남 3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어릴 때부터 장남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랐어요. 태어나 보니 장남이고 책임이 주어지는 삶을 살면서 참 버거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윗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품을 어린 제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요? 그저 주어진 대로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맞이가 잘 되어야 밑으로 동생들이 잘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라났어요. 공부는 머리야 타고난다고 하지만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던 저는 성실함으로 학교 생활을 해냈고 반에서 임원도 하면서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을 힘들게 버텨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모든 순간들을 나를 위해서 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 집안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이었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종손으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힘들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친척들이 취직을 잘했다고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35년간 근무하다가 최근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돌아보니 그 세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전부였던 그 시간 동안 앞만 보며 달리느라 중요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와서 후회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의 후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것으로 완성해주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고 그 해에 바로 임신을 하여 이듬해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 후 몇 번의 임신을 통해 둘째 아들을 낳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직후에도 아이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제 의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신 분 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새로 오픈한 빵집에서 처음 만난 아내였어요. 그때면 20대였고 피부가 매끈하고 몸매도 날씬했어요. 집에선 둘째 딸이었지만 너무 호감이 와서 금방 결혼을 하게 됐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장남입니다. 물론 만약에 결혼한다면 맏며느리가 되실 테지만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혜 씨가 제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감이 좋아 보이시거든요. 참으로 마음에 들어 결혼을 꼭 하고 싶어서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 회상해봤을 때 제가 참 멋없이 말했던 것 같은데 아내는 내 말을 듣고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해 주셨습니다. 운명이었나 봅니다. 처음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집안 사이에는 이미 결정이 퍼졌고 결혼식을 빠르게 준비했어요.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식을 하고 곧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웃음을 참았지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표정으로 찍은 결혼사진을 보다가 우리의 어린 모습이 얼마나 젊고 꽃다운지를 떠올리며 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외였죠. 장남이었고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분위기였어요. 저 또한 분가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는 살림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시동생이 셋이나 같이 있으니 그 식구들 다 건사하려면 하루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있자면 방에 들어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시집살이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의 모습이 참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제대로 누워서 자지, 왜 그러고 있니? 아, 깜빡 졸았나 봐요. 부모님 방에 들어가셨으니까 편하게 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네. 알겠어요. 혹시나 어머니가 찾으실까봐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하시면 내가 하기니까 어서 자,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나가면 어머님한테 나 혼나요? 뭘 그런 걸로 혼나? 당신은 몰라요? 나 먼저 잘게요. 어머님이 찾으시면 나 깨워요. 알겠어. 어서 자의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가족들 챙기면서 저와 아이들도 건사하면서 사라졌어요. 아내의 그런 행동들은 곧 동네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며 칭찬을 받았고 그런 아내가 제 자랑스러웠어요. 제 지인들 중에는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거나 혼전 임신을 해서 강제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낸 지인도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결혼이 연애처럼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며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지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다고 생각됐어요. 특히 가정 갈등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문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나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자식까지 나왔으니 살아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가정 불화로 인해 괴로워도 참고 사는 지인들을 보며 중재로 결혼했지만 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제 삶이 더 낫다는 생각이 1000번, 10,000번 들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 이렇게요. 아내는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어머니께 해로운 것 같아도 그것을 내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삼켰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누구나 마음속으로 슬픔을 간직하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 첫째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둘째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만 남겨지게 되었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가면서 신혼 때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돼버렸어요. 어릴 적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부모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정년을 앞두고 있게 되자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당연하게 희생하며 살았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당신도 좀 돌보면서 살아야 해요.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네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없어서 그냥 당신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아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고마우면 뭐 할래요? 내 청춘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되고 은퇴하고 나면 우리도 귀촌해서 느긋하게 살아보자. 귀촌하세요. 촌구석에 들어가면 모두 여자가 일인데 그 일을 또 나에게 시키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농사 지을 일도 아닌데 내가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할 것 같아요. 평생 물에 손을 넣은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해요? 그런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속이고만 살았나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서 아내를 위해 꿈꾸었던 노후는 아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갱년기 때문인지 신경질이 더해지고 신혼 때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화풀이였죠. 다 들어주어야 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아내는 그렇게 안 됐을까요? 변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맏며느리로 살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다 돌려드린 거죠. 동생들도 다 집을 나가고 자식들도 내 손앞에서 자랄 때가 되니 전화도 안 해나 여유가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여전히 아버님을 돌봐야 해서 꼼꼼한 성격이신데 낮에는 노인대학을 다니신다 해서 챙겨드릴 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혼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함께 하고요. 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처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며 당분간 친정에 가서 엄마를 돌봐드릴 거예요.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지 못하신다는데 새언니가 엄마를 본 적이 없어 한탄스럽네요. 그런데 두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시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시는데도 아랫사람인 새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뭐라 몰랐을 거라 엄마가 아파 누워 계신데도 일어난 자리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 아직도 못 나아도 도와야 할 거예요. 여튼 엄마가 한편으로 간이 봐드릴게요. 아버지 걱정 말고 잠깐만 다녀오세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아내도 편안히 있다 하세. 지내다 보니 장모님이 심히 안 좋아 보였어요. 누워 계시는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을 가야 할 듯한데 자식의 의무로 바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마음에 들어도 하셨겠죠. 정말 숙모님이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함께 해주어야 하는 가장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처남가족이 스스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둘째도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서 아버님과 제 식사만 챙기면 되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죠. 놀러가는 사람도 아닌데 마음 안 쓰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 되니 저도 부담이 되더군요. 그때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아버지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추려면 아주 바빴어요. 그나마 아내가 주말에 와서 밑반찬을 해주고 갔기에 버틸만 했고요. 저도 저였지만 아내도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양쪽 집을 오가며 살림을 봐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편도로 1시간씩 걸리는 곳을 매주 오고 가며 2년을 했으니 몸이 축날 법도 하겠죠. 당신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요. 뱃살은 더 늘었는데 이 바지가 안 맞아요. 아니에요. 허벅지 살도 많이 빠졌고. 당신 그러다가 허리디스크 도지겠어요. 운동 좀 해야 돼요.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엄마 욕창 생길까봐 수시로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그냥 이제는 병원에서 들어와 있는 게 어떨까요?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집안의 아들들이 다 마누라한테 잡혀서 엄마 생각도 안 하는데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들 그 상황에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져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 삼남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곧 설이라 모두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생인 아내를 보니 평소와는 다르겠죠. 말이 맞아요. 건강한 사람 잡으려 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나와야겠다고 말했는데 명절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안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정에서 하인처럼 대접받는 느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새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때 다 그렇게 살았지? 새언니가 왜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거냐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어머니, 아가씨처럼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 거지? 내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키워주셨는데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러네요. 누나, 나도 여유가 없는데
그 아파트 대출에 차 대출까지 해야 한다면 애들의 학원비도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고요. 다들 정말 너무하셔요.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다들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하고 그렇게 속상하면 아가씨가 계속해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설이라고 모인 처가 식구들이 아주 대판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의 아래 위로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다들 병든 노모를 모르는 척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요. 안방에 계신 장모님이 명백히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들 거리낌 없이 소개기를 다 꺼내놓는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싶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장모님 혼자 자식들을 건사하며 사셨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아들들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형제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하고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그렇게 둘 수 없어요. 병원에 모셔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연세가 많이 되어서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계속 돌봐드릴게요. 답이 없네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했어요.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야 해요. 나는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병이 나면서 몸을 챙기면서 할 거예요. 오빠와 동생에게 돈을 부탁하고 그것으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지금처럼 주말에는 자기들도 하루씩 맡아야겠죠. 엄마가 되겠어야 해요. 되게 해야죠. 솔직히 그 상황에서 아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싶었어요. 이미 출가한 외인인 아내인데 아들들도 안 나서는 상황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런 일을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아내의 뜻대로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우리 집에 최선을 다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덜 속상할 것 같았고 다시 시작된 주말 부부 생활 속에서 아버님도 아내가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가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몇 년만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아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살이 점점 빠지고 안색도 어둡고 집에 와서도 뭔가 걱정이 있는 사람 같은 모습에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도 별일 없다고만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면서 매주 오던 걸 격주로 오게 됐고 제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죠. 그러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고 제가 처가에 가게 됐어요. 아내가 집에 오는 날이었지만 제가 가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도 챙겨줄 겸 가게 됐죠. 생일을 맞아서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기분이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목걸이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내 선물을 고르면서 새삼 결혼할 때 예물을 고른 것을 생각했어요. 나더군요. 그때 참으로 고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바리바리 챙겨 처가에 갔는데 들뜬 내 기분과는 달리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웬 목걸이예요? 돈도 없는데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당신 목걸이 하나는 사줄 수 있어.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래도 목걸이는 예쁘네요. 내가 해줄까? 이리 와봐. 됐어. 나중에 할게 안 하고 다녀서 불편해. 왜 그래? 그래도 사온 정성을 봐서 한번 해봐. 됐다니까요. 성가시게 왜 이래 이 양반이 목걸이를 매일 하지는 않더라도 그날은 선물을 준 날이었고 목에 걸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성가시다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지 여러 날을 고민하며 고른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내가 귀찮기만 하구나 생각해서 너무나 서운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내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나 절 같은 곳은 모두 돈 때문에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거들떠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방문한 처가에 제단이 차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불교 관련인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또 집에 불상을 모셔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요. 갸우뚱했어요.
이건 뭐야? 당신의 집에 다녀왔어요. 내가 그동안 골고루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다 신을 부정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내가 귀인을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께 세상 이치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분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여보, 뭔가 이상한데 당신이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그분은 다 보시고 계실 거라고요? 당신의 이러는 모습도 모두 아신다고요. 여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말을. 행동을 하다가 날까요? 뭐가 뭡니까?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분을 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어떻게 힘을 내고 싶은지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뜬금없이 쉬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을 믿기에는 어렵습니다. 불안해졌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아서. 곁에서 지켜볼 수는 없고 걱정되어서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다고 하고 이런 곳에서 발을 담그면 빼기 어려워요. 결코 낯선 사람과 오래 대화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지만 차에 올랐을 때 아내가 부적 하나를 내게 줬어요. 이거 꼭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에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지갑을 넣어줄 테니 당신께서 또 안 하실 거란 가정하에 지갑을 꺼내보니 그 속에 부적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분의 부적을 더 주며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챙기라고 당부하며 놀란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제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후에는 집에 와서도 아내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이비 종교들의 피해 사례들만을 접하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고 받은 부적을 펼쳐보았습니다. 왠지 꺼림직한 기분만 들어서 그냥 버렸어요. 아내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했지만 그걸 보고 있자니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았거든요. 이후로 아내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믿는 일에 더욱 빠져버렸어요. 제사를 지낸다며 장모님 돌보는 일도 남한테 맡기고는 지방으로 다니기도 하고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제일 기가 막힌 건 처가의 온방 안에 부적을 붙여놓는 거였어요. 신당인지 집인지 구분할 수도 없게 그러니 갈 때마다 무섭기만 하고 도무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해 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얘 조심하라고 했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나 혼자 잘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모두 회피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500만 원을 가져간 것 누가 줬을까요? 당연히 부모님이셨어요. 당신 그 돈을 어머니의 치료비로 쓴다고 해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주고 우리 가족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어요. 여보, 그건 다 속임수예요. 진짜 아니에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데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